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안채의 조반이 시작되었다. 할머니 밥맛이 없어. 온경이 밥투정을 한다. 밥을 안 먹으면 글을 어떻게 읽노? 할머니가 오빠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글을 안 읽으면 안 돼? 오빠가 말했다. 할머니의 일장 훈시가 시작된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가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말은 언경인의 가언이며 동시에 5마을이 총체적 가언을 다시 한번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이 말은 촌장 모임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이를 어린애나 동네 사람들 대부분 잘 실천하고 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길상을 맺는다. 어느 집은 텃밭에서 당시 먹을 푸성기를 갖고 왔고 문전 옥답에서는 쌀을 갖고 왔고 그의 밭에서는 목하며 필요한 작물을 갖고 왔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또 참판으로서 촌장들을 모임의 마을과 고을의 현안을 의논한다. 선비들이 왕래를 환영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국내의 유명한 선비들과 나라의 앞일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어느 집은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충실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할아버지는 학동들만 잘 가르쳐도 충분한 대가가 나오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고 가사 도우미나 머슴을 부려도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죽으면 미물로 태어난다. 이는 할머니의 주요 리포트리였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단다. 어떤 이는 누에를 치고 어떤 이는 농사일에 어떤 이는 소키를 만들고 어떤 이는 토기 그릇을 만들고 어떤 이는 목그릇을 만들고 어떤 이는 대장간에서 칼이며 홈이며 쟁기를 만들고 어떤 이는 길쌈을 가꾸고 어떤 이는 길쌈을 삶고 아주 노인들은 손자 손녀를 보고 S자형에 근접해 있는 5 동네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에 분주하단다. 할머니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끝나자 안채의 식사도 끝이 났다. 오빠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꽂혀있는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일어섰다. 오빠 또 서당에 가? 어린이는 오빠를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3살배기 어린 여자아이가 8살 먹은 소년을 따라 나선다. 언경은 대답 대신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으로 그의 정수리를 툭 하고 쳤다. 언경의 옆구리의 책과 언의 정수리와는 거의 일직선이었으므로 언경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언의를 저지한 것이다. 할머니와 엄마는 언의가 오빠를 따르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도 언의가 툭하고 맞는 모습에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걸 어째? 엄마 입에서 순간 터져나왔다. 그러나 할머니 입에서는 그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언의는 속이 상했지만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그런 일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자기의 안진뱅이 책상 위 책꽂이에서 비교적 많은 책을 뽑아들었다. 언경 한 권의 그리 두껍지 않은 한 권의 책에 막대기가 꽂혀있는 책을 가볍게 옆구리에 부착하고 문설줄을 넘는 데 반해 언의는 3-4 권의 책 중의 하나에 막대기를 꽂고는 문설줄을 어렵사리 넘는다. 저걸 어째? 오빠보다 더 많은 책을. 엄마는 안쓰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할머니는 곧장 일어서서 언의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잡으며 언의야 너무 무겁지 않아? 한 권만 가지고 가야지 한다. 그러나 언의는 두 손에 힘을 주어 여러 권의 책을 더욱 껴안으며 헤헤하고 웃으며 할머니를 돌아본다. 언의의 고른 치아가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거린다. 오빠는 대청마루를 성큼 지나 널찍한 앞마당에 들어섰다. 오빠는 앞마당을 대각선을 그리며 수당의 학생 전용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언의도 아장아장 뒤뚱뒤뚱 그 뒤를 따라갔다. 발걸음을 빨리 놀려야 해. 언의는 비명이라도 지르듯한 심정으로 속말을 했다. 그들은 지름 20m의 앞마당을 대각선으로 갔으므로 20m가 넘는다. 그 거리는 성인으로 30보, 언경은 45보, 언의는 60보가 좋기 들성싶다. 60보의 걸음은 3살 먹은 아이로서는 적은 걸음이 아니었다.
어느이는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윽고 오빠에게 다가갔는데 서당 문 앞에서 멈춰야 했다. 쾅 하고 오빠가 문을 닫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언경이 그 일을 모를 리 없고 어느이도 모를 리 없다. 너는 안 돼. 쾅.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실망. 물론 어느이가 여자 금지 구역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서당에는 남자들만 드나드는 곳이야. 할머니가 엎혀있는 어느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남자만 들어가? 어느이가 할머니 등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양반의 자제만 들어가는 곳이고 양반의 자제 중에서도 학동으로 등록된 남자들만 들어간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양반이잖아. 그러고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시잖아. 어느이는 되물었다. 양반이라도 여자는 서당에서 대놓고 학문을 할 수 없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학문 얘기가 나오고 서당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어느이가 2살 때 발음이 터지고 말을 구사할 때부터였다. 43살이 된 지금 그는 할머니와 엄마의 협공작전에 이미 서당의 위험을 알아차린 터였지만 그렇다고 오빠가 자기만 잽싸게 들어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하고 닫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의 눈에 니잭한 문디가 확 들어왔다. 오빠가 드나드는 문은 대문 옆에 우측으로 첫 번째 문이었고 2번째 칸 둘째 문, 3번째 칸 3번째 문을 지나 4번째 칸문이다. 그 자리에는 태양이 문에까지 바짝 비춰왔다. 그 자리가 그의 자리라도 되는 양 너무나 환하게 들어왔다. 그 자리는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는 거야. 옛날부터 그 자리는 내 자리라도 되는 듯 나를 위에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어. 태고적부터 나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어.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 그 자리는 이전에도 눈길이 확 쏠렸던 자리야. 그런데 그날도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라고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야. 물론 그 자리가 훈장님이 학생들을 훈시하는 칸에 속하며 유난히 햇볕이 드는 곳이라는 것을 대청마루에서 보아 이미 알고 있었지. 그곳이 눈에 커다랗게 들어오고 확 다가오는 거 있지. 할머니 등에서나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놀 때는 그런 감정을 그 자리에서 못 느꼈었어. 물론 후에 아니지만 야구선수가 홈런을 칠 때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평상시의 공보다 크게 보이면 홈런을 칠 가망성이 크다는 거야. 그때 그 문디가 그렇게 크게 보였다니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할 것 같은 마음이 순간 확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문 뒤를 보고 선뜻 눈에 불꽃이 튀었다니까. 내 영을 또 다른 영이 터치하는 것을 느꼈다니까. 그래서 오빠가 매정하게 문을 쾅 하고 닫아 서운한 감정도 곧 사라졌다니까.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정확히 10년 동안 있었어. 만 13살까지. 만 13살 춘삼월에 시작하여 만 13살 춘삼월까지였으니까 나도 처음엔 그렇게까지 오래 그곳에서 공부할 줄 몰랐지. 내가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었어. 그냥 학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소 불문, 세월 불문, 환경 불문하고 그곳에서만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렴. 할머니 어느이가 말했다. 할머니 주위에 둘러앉은 창수나 명수나 숙이 또 그 옆에서 바느질하시는 엄마, 울방에서 새끼를 꾸시는 아버지 모두 말이 없었다. 남녀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또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명수가 질문했다. 응, 그때 할아버지가 학동이었는데 담장 너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나를 훔쳐보는데 나뭇잎이 떨어져 내 앞에 날아온 거야. 나는 그것이 어디서 날아왔나 올려다보니 할아버지 될 사람이 미르나무 등거리에서 위태롭게 붙어있는 거야. 원래 미르나무라는 것이 원둥치에 격까지는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 나무에 붙어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뭇잎이 내가 있는 곳에 떨어질 리는 별로 없어.
거리가 한 20m는 좋게 되는 거리였어. 그 잎이 내가 글씨도 쓰고 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너풀너풀 내려온 것이었어. 그냥 예사롭지 않았어. 나는 그 나뭇잎을 꼭 봐야 하고 그 나뭇잎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심정이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니까. 그러니 내가 안 바라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바라보았더니 할아버지 될 사람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이건 뭐 매미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나도 몰래 큰 소리로 웃었다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딛고선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정상적일 때는 그 가지가 부러졌겠어? 내가 웃으니 조심하던 발에 힘이 들어간 게 틀림없어. 그래서 나 때문에 떨어졌구나, 내가 웃어서 떨어진 거라는 죄책감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담 쪽으로 달려가서 옆에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것을 받쳐놓고 담의 지붕에 고개를 빼고 바라보니 할아버지가 나뒹군 채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는 거야. 그때 첫눈에 전광석과 같은 불꽃이 튀기더라니까. 천생연분이란 것을 눈치챘지. 연분이란 것을 직감했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재판장의 말을 알아듣고 내가 재판장에게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몰라. 그런데 말을 하니 그가 알아들었어. 그런 직감을 그때 느꼈어. 그 후에도 많은 학동이 나무 등거리에 올라 나를 엿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더욱 그 학동이 인연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지. 그런데 까맣게 잊고 살다가 일본 영사관에서 사퇴하고 그때가 1901년도 을사늑약을 맺기 4년 전이었는데 일본의 야육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더 근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만 21살이 막 다가올 때였어. 그때 양반의 아들들은 다 장가를 들었는데 그 학동은 만 20살이 한참 넘었는데도 장가를 들지 않고 있었어. 그도 우리와 같이 독자였어. 그는 3대 독자고 언경은 5대 독자라고 이시된 적도 있었어. 대개 양반집 자녀들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거든. 또 독자 집안의 양반집이라면 10살도 안 돼서 혼인하는 경우도 예사였거든. 그런 양반집 자제에다가 3대 독자에다가 과거에 합격하여 관가에 나가고 하여간 일찍 결혼할 요소가 다 있었는데도 그때까지 장가를 들지 않았더라고. 맞선을 수없이 봤는데 궁합이 맞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는 전적으로 집안 어른들의 의사로 혼인이 이루어졌어. 중매쟁이가 중매하면 어른들이 다 의논하고 합당하면 맞선도 보고 궁합을 보고 맞아야 결혼할 때였거든. 특히 양반 자녀들은 더 그랬어. 그래서 양가의 합의와 궁합이 좀 안 맞더라도 변칙을 좀 써서 결혼 날짜를 잡고 임박할 때쯤이면 상대방 측의 사고로 결혼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연유로 그때까지 장가를 들지 못했어. 여자들도 보통 16세 정도면 다 혼인을 하고 남자도 18세 정도면 다 혼인을 할 때였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매쟁이가 오고 약간의 혼인말이 나왔어. 오빠는 진작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가에 나가고 훈장이신 할아버지는 서당에서 훈두를 가르치고 엄마와 할머니는 여전히 길쌈을 삼으시고 나는 돌아와서 엄마와 할머니의 귀여움을 받으며 건넌방에서 글을 읊었지. 어느야 네가 사다준 옷이 가벼우면서도 얇으면서도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구나. 엄마가 말하자 할머니도 왜 아니냐? 또 보석은 유난히 빛을 내는구나. 엄마가 말하자 할머니가 왜 아니냐 하고 맞장구를 쳤어. 할머니와 엄마는 어느이가 사다준 선물을 이것저것 자랑하기에 바빴어. 그러던 중에 그와 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 너희들이 알다시피 진작부터 거기서 살았어. 할머니가 지금 사시는 곳이잖아요. 창소가 말했다. 그리고 양가가 손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
태기가 있었고 똑똑보기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내리 낳고 두 딸을 낳았고 막내로 너희 아버지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희 아빠는 아들로는 넷째 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6남매 중의 막내였지. 동네 사람들은 행제했다고 떠들썩했고 잔치를 여러 번 했었지.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6명의 자녀가 다 일제 강점기 때 막중한 피해를 보았지. 큰아들은 간신히 돌아오긴 했는데 그것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어. 그 둘째와 셋째는 전사하고 이어 두 딸은 강제 동원되어 죽고, 그래서 막내인 너희 아버지를 어릴 때 수소문해서 만주의 독립군에 들어가라고 하였지. 해방 후 아버지가 만주에서 돌아왔고 집안도 일제의 수탈로 쪼그라들었지. 아버지를 겨우 호구지책이라 하라고 땅 도마지기 마련해서 장가를 보냈는데,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나이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야.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갔나? 옆에서 바느질하는 엄마도 의방에서 새끼를 꾸시는 아버지도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았는지 기척이 없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명수가 재밌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창수도 수기도 재밌어요 할머니 한다. 역시 피는 못 숙이나 보다. 너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입맛을 씁쓸하게 다셨다. 나무에 떨어졌을 때 연세가 몇 살 때였어요? 창수가 말했다. 응, 5살. 할머니는 한 점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할머니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명수가 말했다. 옳았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5살 때를 잊지 못하지. 그때 할아버지도 5살, 나도 5살. 할머니가 말했다. 이왕에 말씀하신 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명수가 말했다. 응, 너희는 참 알지 못한 것이 많겠구나. 할아버지는 관가에 나간 지 12년 만에 국권 침탈 한일합방이 되어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지. 할머니가 말을 하고 잠시 머물렀다. 전면적인 개편이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은 보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출을 당한 그것이군요. 창수가 말했다. 창수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들었다. 그렇지, 창수는 아버지한테 들은 모양이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1901년도 늦가을에 해서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들을 셋을 낳고 네 큰 고모는 임신했었지.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관가에서 퇴출을 당하고 농사일을 하기 시작하였지. 할아버지가 관가에 재직할 때에는 아들 셋을 낳을 때마다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어 떠들썩했었는데 네 큰 고모 낳을 때는 이미 가문은 기울어졌어. 왜 농사일을 하세요? 학동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나요? 명수가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배운 그 다양한 지식을 후세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삶에 찌들어서였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면 되겠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는 소학교에서 가르치고 한문과 우리말,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침탈자가 가르치는 것을 강제하였어. 그러니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했어. 의법하여 배운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누가 시간 들여 돈을 들여 배우겠어. 그러니 농사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은 환경을 스스로 초월할 수 없다. 운명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다. 마음으로 옳은 마음을 영적 심판에서 좋은 영이 와야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다. 할아버지는 관가에서 퇴출당하고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동트면 나가 이 눈을 손보면 저 눈이 기다리고 저 눈을 손보면 이 눈이 기다린다. 이 밭에 풀을 뽑고 돌아서면 저 밭이 기다리고 저 밭의 풀을 뽑고 돌아서면 이 밭이 기다린다. 농부가 풀이 곡식을 해감는 꼴을 눈뜨고 어찌 서서 멀뚱히 바라보겠는가. 부부는 논을 손보고 밭을 손보느라 허리 펼 날 없다. 참 때나 잠깐 점심 먹을 때만 잠깐 허리를 펼 뿐이다. 허리가 나말 난리 없다. 그 일은 날이 밝기도 전에 시작되어 서산마루에 걸터 앉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이 뉘어뉘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된다. 어둑어둑하여 땅거미가 질 때야 농부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온다. 들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종료되면 농부에게는 또 하나의 일과가 기다린다.
이제 농부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남자들은 저녁을 먹고 아기를 돌놓고 동네를 돌며 아기를 본다. 아낙들은 설거지며 길쌈을 삶기도 하고 바느질을 한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은 검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힐끗힐끗하다. 저거 철현이 아니여? 동네 사람이 누군가가 말했다. 맞아, 철현이 맞아. 동네 사람 두셋에서 수군대듯 말했다. 60이 되어야 상노인네라고 하는데 40도 안 되는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업고 있는 것이 상노인네 같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한 것이란다. 할머니의 아담했던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허리는 구부정한 조그만 노인네만 남아있다. 일생을 자손들에게 헌신한 모습이 역력하다. 자상하고 정이 많고 인자한 모습이 전신에 담겨있다.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주름지고 머리는 반백이지만 미소 띈 얼굴은 잔잔하게 얼굴 전체에 흐른다. 정신은 강인한데 강인한 인상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경위이든 저녁이면 늘 징검다리를 건너오셨다.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입은 손자를 위해서다. 하루도 그런 일이 없다. 그 손자는 밤이 늦도록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할머니를 주목한다. 어차피 이야기는 차안과 피안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야기이다. 거대한 시공간의 격차가 내재하는 폭넓은 이야기이다. 이것을 궁준의 세계로 이끌려는 이야기인 것을 감안하고 들어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